네, 제가 지금 화요일마다 지금 여기서는 매주 인터뷰 365라는 데서는 매주 이 노래하는 상공유사가 그동안 미디어 붓다에 격주로 실렸던 것을 사진을 보강해서 더 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화공주가 신라와 백제 양국을 아우르는 그야말로 퀸, 여왕이었다. 언니 선덕 여왕에 못지않은 그런 위상과 역할을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였는데요. 이게 이제 백제의 그 당시에 옛날 지도예요. 그래서 이 지도를 이게 크게 할 수가 있나? 크게가 안 되고 그냥 이렇게 키워야 되겠네. 예. 어, 지금 보면 여기에 사자암 지명법사가 금덩이를 저기 서동의 금덩이를 그 진평왕 선화공주 아버지한테 그야말로 나르는 양탄자 타고 갖다 실어 날랐대요. 이게 미륵산 미령면이 있죠. 그래서 익산 그 미륵사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런 이야기. 그다음에 또 여기에 그 굉장히 중요한 지도들이 많이 보입니다. 아이고, 너무 커. 그리고 여기 이제 마이산이라고 돼 있는데 그 금마산, 금마면 지금 이익배 회장님이 안 들어오셨는데 이익배 회장님이 이 동네가 고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윤민자 선생님하고 여기를 여러 번 답사를 가서 용화산 미륵을 또 이제 용화산에 산다고 보죠. 이런 것들이 다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 지도상의 지명으로. 제가 언어학을 전공하는데 그 인간의 언어의 뿌리를 공부하는 계통론이 있어요. 그 에티몰로지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같은 뿌리 언어 가족이라고 하는데 랭귀지 패밀리의 같은 패밀리에 속하느냐를 지명 땅 이름이죠. 그 다음에 신체 이름 어, 뭐, 그, 얼굴, 코,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숫자. 하나, 둘, 셋, 넷.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장 변하지 않는 낱말들이라 그래요. 그런 것들로 이제 그 말의 계통을 공부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상국유사가 남성 중심의 이야기, 영웅 호걸에 대한 그 주인공 이야기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걸로 그냥 읽으면 그렇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훌륭한 어머니, 훌륭한 그 부인, 훌륭한 여동생, 뭐 남매, 뭐 오누이, 하여튼 그런 혈연 관계로 이어진 게 굉장히 많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합심해서 그야말로 휴머니즘을 지향하는 이상향의 국가를 이련 스님은 꿈꿨다는 것을 정독을 해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선화공주의 노래도 제가 이렇게 지었고 요거 그다음에 이제 요것도 그림으로 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무왕 상공유사의 무왕 이야기예요. 제 30대 무왕. 아 그리고 이게 유명한 이제 서동요. 그리고 이제 이 익산도 이 선화공주가 있고 어디죠? 부여인가? 거기에도 이제 또 그 선화공주 서동요가 있어요. 지금 수로 부인이 막 동해안에 여기저기 공원이 생기고 길 이름이 생기듯이 이 선화공주와 서동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선화공주는 그냥 스캔들, 루머, 아주 나쁜 소문의 희생양이 된 가련한 여성이 아니라 백제의 무왕을 만드는 킹메이커, 백제 왕후가 된 야심찬 신라 공주.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인제 그 사탁 적덕의 딸이 익산의 이 미륵사의 이 서쪽 탑, 서쪽 탑이 이거인가? 서쪽 탑은 이쪽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서쪽 탑을 조성했다고 나오는데, 무왕이 백제의 장수왕이에요. 52 년인가를 통치를 해요. 그래서 그 기간이라면 충분히 둘째 왕비, 지금 우리 지난번에 황룡사 대종을 만든 신라 경덕왕도 왕비가 둘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왕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제 그 논문을 발표했냐면, 미륵사 서탑에서 발굴된 사리 그 기에 보면 사탁 적덕의 딸이 백제왕후라는 이름으로 나와서, 선화공주는 다 거짓말이고 전설 따라 삼천리고 다 지워버리고 이 사탁 적덕의 딸, 백제 귀족의 딸만 무왕의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이제 또 저기 뭐야, 시절이 한동안 있었는데, 둘 다 살릴 수 있다 나는. 이 그 신라 황룡사 이상의 이 굉장히 넓죠. 그림만 봐도 이 위로 올라가면 사자산, 이제 사자암이 나오고요. 그리고 황룡사 탑은 하나였지만 이 황룡사 탑에 해당되는 목탑을 이제 불타서 없어지고 석탑만 양쪽에 두 개가 남아 있는데, 첫 탑만도 그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저는 이 두 사람 다 역사적 인물로 볼 수 있다. 존재와 관계를 살려내려고 제가 관련된 한문 기록을 굉장히 꼼꼼하게 대조해서 살펴봤더니, 백제왕후는 가람을 조립가람 이렇게 써 있고, 선화공주는 대가람을 창하였다. 창대가람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각 삼소창지, 이 삼원 삼탑 양식의 이것을 다 창했다라고 나오는데, 에, 제가 이제 그래서 조립의 뜻과 창의 뜻을 이제 한문 사전을 들여서 찾아봤더니, 조립은 뭐 이제 이렇게 일부분, 요사체, 승방, 정사, 작은 그 이제 암자 같은 거죠. 불상, 절 안에 그 이제 모셔놓는,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구조물을 만들 때 사용하는 한자가 이제 조립이고, 반면에 창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 익산 미륵사가 없는데 미륵사를 창건한 거. 창건한다 그러지 조립한다고 하지 않죠. 그럴 때 이제 선화공주는 창건을 했고, 이 둘째 왕비거나 이제 그 선화공주 다음에 왕으로 이제 책봉이 된 이 사탁 적덕의 딸은 그 중에 한 탑을 맡아서 조성을 한 것이다. 그래서 훈민정음, 없었던 걸 만들었을 때 창제한다 그러고, 뭐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를 이제 새로 시작할 때 창업한다고 하죠. 그래서 창제, 창업, 대가람, 창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선화공주하고 그 백제의 그 귀족 딸 사탁 적덕의 딸은 둘 다 존재를 인정해 줄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륵사는 상국유사 선화공주가 삼원삼탑의 대가람의 전체 설계와 인프라를 구축한 창건 주체이고, 사리봉안을 한 이제 익산 그 미륵사 서탑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백제방후는 가람의, 이제 가람은 절이에요. 익산 미륵사 가람의 구체적인 건축물 가운데 하나인 제탑 중에 서쪽 탑에 있는 석탑의 조성 주체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신라 선덕 여왕과 언니와 대비를 하면, 이 언니 때문에 자기는 언니 이상의 그 역량을 가지고 있었어도 또 둘째 공주 천명공주도 있었기 때문에 그 기량을 펼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 신라 선덕 여왕은 삼국 통일의 기반을 다지는 그런 역할을 했다면, 선화공주는 백제왕비로 등극해서 어떻게 보면 어, 백제의 신라화, 황룡사보다 더 큰 절을 져서 그두 자매의 역사적인 불사, 기량을 이제 대조해서도 서로 윈윈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셋째 딸이라는 기록이 삼국유사에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뭐 아니라는 설, 뭐 자매라는 설, 아니라는 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정리하시기 바라고, 요즘에 이제 대중들한테 뭐 국민 여동생, 세기의 결혼식 뭐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연예인들한테. 신라와 백제가 결합해서 삼국 통일 전에 사랑으로 양국 통일을 이룩한 선화공주, 서동. 저는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 이 정도 돼야 세계의 로맨스지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신라와 백제의 정략 결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선화공주는 짐짓 루머 소문의 주인공의 돼서 이제 뭐라고 할까, 비련한 뭐 이제 가련한 뭐 이제 이런 사랑에 응하는 척하면서 신라와 백제를 아우른 그야말로 지모가 출중한 여성으로 정말 21세기에도 손색이 없는 그런 롤 모델로 인정해야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드렸고요. 오늘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요건데요. 입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인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동북쪽 언덕에서 지난 1965년 아프로시압 궁전이 발굴됐습니다. 여기서 고구려 사신 2명이 등장하는 7세기 벽화가 발견됐지만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됐습니다. 높이 2.6m, 가로 11m에 이르는 대형 벽화가 원래대로 재현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왔습니다. 새 깃털을 꽂은 조우관을 머리에 쓰고 고리형 손잡이에 환두 대도를 허리에 찬 두 인물이 바로 고구려 사신들입니다. 옷차림도 표정도 생생합니다. 연개 소문이 당나라의 침공에 대비해서 그 소구드 국과 군사 동맹을 맺기 위해 그 사신을 보낸 것이 아니냐 하는 추론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재 복원 전문가들이 2012년 말 우즈베키스탄 현지 조사에 착수한 이래 2년간 매달린 끝에 완성한 역작입니다. 디지털 현미경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부분, 그러니까 사진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갖다가 스캐닝을 했고요. 그래서 그 스캐닝 과정 속에서 확인되는 미세한 안료들을 갖다 전부 다 도면화 시켰습니다. 1300년 전 모습 그대로 되살아난 아프로시압 궁전 벽화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일반 관람객에게 공개됩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네. 그러고 이제 아프라시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은 한글로 써놨는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를 이제 영어로 바꿔야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림을 많이 보여주려고 해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아프라시아 벽화와 고대 한국 관련성이라고 이제 제가 제목을 잡았고요. 실크로드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인데, 그러니까 실크로드 국제대학교예요. 사마르칸트에 있는. 근데 주로 투어리즘과 컬처 헤리티지, 그러니까 세계 문화유산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주로 사마르칸트가 이제 자기 도시를 알리려고 해요. 아프라시아 벽화 속에 고대 한국인 사절, 이 고대 한국인 과연 누구인가? 뭐 이제 이거에 이제 제가 관심을 가져서, 사마르칸트 사람들은 솔직히 우리들만 이 고구려 사람인 사절에 관심이 많지, 그 사면에 이렇게 커다란 궁전 사면의 벽화거든요. 잘
이제 이렇게 디테일하게는 모를 것 같아서 한국도 알리고, 그래서 결국은 우즈베키스탄 옛날 그 사마르칸트 소브드 시절에 우리는 그때부터 서로 교류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잘 지내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벽화 내용에 대한 이제 복원, 지금 우리나라에서 또 이제 그걸 같이 이제 저기 참여해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과연 고대 한국인 중에 어느 나라 사람인가에 대한 학설도 굉장히 분분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사람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신라, 백제, 발해, 고대 4대국이 다 나옵니다. 7세기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역인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봤죠. 뭐 처용도 서역인이라는 설이 있고, 우리가 같이 또 삼국유사에서 공부했던 이제 속독, 속특 이런 이제 한자어로 불렸는데, 그게 이제 소그디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그드인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그러니까 최초의 뭐라고 할까? 이 중앙아시아계 쪽에 에, 유태인, 그러니까 장사를 이제 세계 무역으로 그야말로 먹고 살았던 그런 이제 민족들이고, 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여기에 이 나라에서는 입에는 꿀을 바르고 손에는 악교를 이렇게 묻힌대요. 그래서 입은 꿀처럼 달콤한 말만 해라. 그리고 이제 나쁜 말, 욕 같은 거, 흉악한 말 하지 말아라라는 뜻이겠죠. 덕담하고 좋은 말 해라. 손에 악교를 붙이는 거는 돈이 재물이 들어오면은 그 악교가 풀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손에 악교풀에 딱 달라붙어서 돈이 다시는 나가지 않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정신, 그 문화 같은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은 고구려와 신라의 서역인 또는 소구드인하고의 관계인데, 고구려 조우관 사절이라고 말해요. 조는 세조자고 우는 이제 그 새 깃털, 새 깃털을 이제 항상 꽂고 있는 이제 지금으로 보면 이제 대사를 이제 그 6세기 중반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제 당태종 나오고 이럴 때. 그다음에 신라에도 이 소브데인에 해당되는 그런 그 자취들이 남아 있어요. 서역인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이제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의 교류와 전망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초골에서 지금 보여드린 그림은 이제 어, 요 서벽에 이제 복원을 한 건데, 요거 조우관을 쓴 모습, 그리고 이렇게 긴 칼을 찬 모습, 이런 옷 매무새 이런 것들이 이제 고구려 다른 그림에서 나오는 고구려 사람이다라고 보는 게 이제 일반 학설이고, 원래는 이렇게 아까 그 처음에 봤던 것들이 지금 잘 보면 이게 이제 조우관을 쓴 사람이 이렇게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칼 모습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허리띠하고, 그죠? 요것들을 어떻게 복원해가지고 지금 어, 마련했는가. 이게 이제 중앙아시아, 지금 사마르칸트 옛날에 소브디아나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지도예요. 여기에 아프가니스탄, 여기에 이란, 여기에 카스피해, 여기에 아랄해 이런 것들이 보이고, 이쪽이 중국, 여기 파키스탄, 인도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성을 복원을 하면 이렇게 생겼을 거래요. 약간 그 무슨 통도사 가랑비치 같지 않습니까? 배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고, 이제 궁전에 그 복원을 하면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도시에 큐테페, 그 7,000년 된 도시의 그 왕궁도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뭔가 연관성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동서남북 이렇게 해서 동서
남북 이렇게 돼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65년에 이제 발굴하다가 발견된 이게 서쪽 벽인가요? 이게 잘 안 보여. 남쪽 벽이래요. 그나마 남쪽 벽이 그래도 좀 이제 땅을 팠는데 이렇게 이제 남아 있어요. 그리고 아프라시아 궁전 내부를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가 서쪽인가요? 여기가 문으로 들어왔을 테고 어, 여기에 북쪽 벽화가 있을 테고 여기에 왕이 있고 이제 남쪽을 향해서 봤겠죠. 여기가 동쪽이고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들을 이제 하나씩 보는데 서벽 그림은 지금 여기 이렇게. 근데 이제 요 당시에 고구려 상황은 어땠냐면 당태종하고 당고종에 이어서 계속 전쟁을 해가지고 우리는 고구려가 그 당나라가 이제 항복시켜서 망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도 요번에 이 공부를 하면서 다시 한번 고구려 마지막을 봤더니 굉장히 잘 싸웁니다. 그리고 연개 소문이 정말 진짜 어마무시하게 잘 싸워가지고 그 결국은 저기 뭐야 당나라가 항복을 못 시켜요. 그런데 이제 연개 소문이 죽자 이제 아들은 당나라에 투항하고 그 동생은 신라에 이제 투항하고 나라를 갖다 바치면서 망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나라와 싸우면서 이 고구려 사절을 그 중앙아시아 쪽으로 가서 지금 우리랑 전쟁하고 있으니까 지금 당나라를 치면 니네가 그 땅을 넓히고 중국을 이제 공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합공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사절을 보냈다는 그런 이제 스토리텔링이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서쪽 벽 우리가 있는 고구려 사절단인지 고대 한국 사절단의 접견 장면, 노르즈라는 거는 이제 그 일종의 춘분의 이제 축제인데 봄에 그 씨앗을 뿌리는 그런 우리로 치면 여기가 봄이 이제 시작되는 날이 정월 초하루 신년 할의 시기인 거예요. 그리고 남벽에는 결혼하는 장면, 노르지, 네브루즈, 나브루즈,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이제 제사 의식이라고도 하고 뭐 장례 의식이라고도 하고 이제 학자마다 그림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요. 그리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노르즈. 그 다음에 북쪽에는 결혼과 또 수렵을 하는 모습의 축제. 그 다음에 이제 단오하고도 관계를 시켜요. 그리고 동쪽 벽에는 또 인도 신화, 그 다음에 점성술사 같은 그런 그림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어디 남벽의 복원도인데 아까 이렇게 낙타도 보이고요. 예. 이게 뭐 이제 재래 의식이다, 장례 의식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 그런 장면이고, 그 다음에 이 북쪽 벽인데 북쪽 벽에는 이렇게 배를 타고 뱃놀이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할까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동쪽 벽은 인도 신화에 나오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제일 관심이 있는 이 서쪽 벽, 고구려인인지 고대 한국인인지 이 벽은 도대체 여기만 남아 있는데 여기 정말 우리로 치면 불교식으로 치면
그 본전물에 해당되는 이 주인공은 도대체 누구일까? 그래서 처음에는 바르후만 왕이라고 이 당시에 이 나라를 통치하던 왕이라는 설이 제일 유력해요. 근데 보시면 이렇게 좌우로 약간 불교 그 후불탱화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좌우 보처가 있고 옆에 그들을 호위하는 그런 이제 신들이 있고 이런 것처럼. 그리고 이제 지금 뭔가 물건을 바치려고 조공을 드리려고 물건을 잔뜩 들고 이렇게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 이렇게 차례로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왕인 바르후만 왕이라고 보는 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바르후만 왕이 아니라 돌궐 왕, 튀르크의 왕이라고 보는 그런 바시에르라는 학자의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다지 많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요. 같은 이제 돌궐족인 사람들이 왕을 향하지 않고 지네끼리 뭘 하고 있다. 뭐 이런 뭐 이야기들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또 우리 그 고대 한국인 사절이 있고 또 이제 조로아스터교의 신 마르샥이라는 학자와 벨렌치스키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여기에 이제 그 고대 한국인 사절이 있고 요것도 이제 그렇게 말하기에는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추정 보건도들을 지금 학자들이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조로아스터교 신과 바르흐만 왕, 돌고랑 그게 다 있었다. 그렇게 보는 설도 있어요. 여기에 또 이제 고대 한국인 설. 네.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줄여서 이제 제가 그 영어로 이제 잘 안 되는 영어지만 발표하려고 그러는데 아프라시아 궁전 벽화 내용과 주로 석조 벽화 내용이죠. 7세기 한국의 관계는 어땠었던가 그러면 결국은 이 고대 한국인으로 보이는 사람들로 인해서 야,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와서 지금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에 해당되는 소그디아 왕국까지 와가지고 외교 관계를 맺었단 말인가. 첫 번째 바우르만 왕 시대의 벽화가 이제 가장 유력한데 그런가. 고구려 사절단이 그려진 서벽의 주인공은 바루후만 왕과 돌고랑 혹은 조로아스터교의 천신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남벽과 북벽의 관계도 발굴 초기에는 결혼 사절단으로 봤다가 소고드 지역에서 유행했던 조로아스터교의 종교 의례로 보는 해석이 이제 많아지고 있고 또 이제 그 남벽의 행렬에서 전통적인 신년 의식인 우리나라의 설날 의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노르즈의 6일째 되는 의식으로 이제 또 보는 그런 이제 그 견해들이 많아지고 있고 북벽에는 그 이제 노르즈 나부르즈 같은 말인데 그것과 그 일치하는 시기에 중국의 단오절 행사를 묘사했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벽의 구성이 사마르칸트를 중심으로 한 주변 대국의 네 나라 또는 네 왕을 묘사하는 것이다라는 의견이 또 일반적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파키스탄 아까 가까이 보였지만 옛날에 파키스탄은 인도였었죠. 네. 그래서 고구려 그렇다면 이제 지금 아직도 이렇게 학설이 왜냐하면 그림은 희미하고 남아 있는 이제 부분은 이제 일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계속 연구 중이죠. 우리가 중요한 건 고구려 사절이 진짠가 아프라시아 벽화에 표현된 고구려 사절단의 모습이 실제 소그드인들이 본 고구려인 모습인가 아니면 이제 그 그럴싸하게 보이기 위해서 많은 나라의 사절단이 이렇게 찾아왔었다라는 거를 좀 거창하게 보이기 위해서 중국에 있는 그런 사절단의 그림을 본떠서 그냥 그 고구려인을 그려 넣은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분분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4세기 중반 이후에 고구려 고분 벽화를 보면 그 소그드에서 이제 전통적인 그 무용
이제 계속 뱅글뱅글 도는 호선무 여기에서 그 우리 터키의 그 메블라나도 발전해 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뭐 소막차는 제가 찾아봐야 되겠는데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 같은 의식으로 추정하는 그림이 우리 고분벽화, 고구려 고분벽화에도 있는 걸 봐서 고구려 사람이다. 이때 소그드인과 고구려는 직접 교류가 활성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제 이쪽 소그디아에서 그 있는 유물들이 고구려에서 이제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또 5세기, 그러니까 지금 4세기 중반부터 이게 지금 7세기 그림인데 5세기 중엽에는 신라 고분에서도 그 유리 그릇이라든지 그 은그릇 이런 것들도 소그드인들이 무역을 이제 하는 그런 중심 역할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직접 교류로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거 그냥 추정인 게 아니라 고구려 왕릉 앞에 서역인 그 괴릉이라든지 원성왕릉이라든지 그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소그드는 고고학적인 유물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소그드와의 관계가 깊었다. 우리는 소그드 사람들을 서역 또는 서역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왔다. 그래서 조간 사절이 시기는 그럼 과연 언제로 추정할 수 있는가? 662년에서 이제 그 675년 사이일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가? 이제 조우관 사절이 그 전쟁 중에 당나라하고 전쟁 중에 사마르칸트의 간시기는 이제 철륵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또 거기에서 떠난 지 3개월 그 철륵에서 이제 걸어서 갈 테니까 그 정도가 걸리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662년 6월 또는 663년 4월 무렵으로 추정할 수가 있다고 해요. 네, 그에 따라 아프라시아 궁전 벽화에 조우관 사절이 그려진 시기는 이제 그 사마르칸트로 철록을 떠나서 사마르칸트로 들어간 662년 6월 이제 만약에 이 6월에서 3년 4월 사이라면 요 무렵부터 사마르칸트 왕 그 바르후만의 치세 마지막 해인 675년 그때까지로 추정할 수가 있겠다. 바르후만 왕의 벽화라고 본 그런 관점이죠. 그러면 신라는 그 사마르칸트 소그디아의 서역 기록은 어떤가? 9세기에 원성왕릉, 흥덕왕릉, 그리고 이제 그 구정동 그 이제 네모난 그 이제 고분 같은 데서 이 서역인의 모습이 남아 있고 눈이 깊고 코가 높다, 신목고비, 그리고 턱수염. 그리고 이제 소그디아의 전통적인 우리가 한복 입듯이 의복이 있어요. 그걸 뭐 모델로 한 걸로 봤을 때 신라의 서역에는 이제 9세기에 주로 발견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 신라에 방문한 소그드인을 보고 묘사한 게 아니라 중국에서 전래된 소그드인의 모습을 들어서 이제 그렇게 빌려서 그 이제 뭐그 그렸거나 불교의 수호신인 금강역사 이미지를 이제 소그드인의 모습하고 이렇게 또 비슷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변형한 것이다, 응용한 것이다라는 주장도 이제 제기돼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아, 이제 그리고 또 이 7세기가 아니라 왜 또 9세기인가? 근데 최근 소그드인의 토용이 그 5세기께 발견이 됩니다. 지금 이게 원성왕릉의 서역인상, 턱수염이 있고 이런 이게 이제 또 소그드인의 또 특징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이제 주름옷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소그드인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최근 발견된 월성에서 발견된 소그드인으로 보이는 이렇게 수염이 또 양갈래로 이렇게 나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경주 월성에서 해자에서 발견된 이 토용은 6세기
이제 추정이 되어 우리 고구려인 사절이 지금 7세기 벽화로 추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긴 코트 형식의 카프탄 복식을 하고 있고 또 특이한 형태의 모자, 그 빵떡 모자 같은 거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수염, 이게 이제 소브드인의 이제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얼굴은 신라의 다른 토와 마찬가지로 간략하게 그 토용해서 보면 묘사를 했지만 신체적 특징이 정확하다. 양갈래로 벌어진 턱수염은 이제 중국에서는 볼 수 없는 형식이다. 그 실제로 보고 만든 것이다. 그 다음에 실크로드 상에 이제 그 베제클릭 또 천불동에 벽화가 있는데 이렇게 생긴 모습에 소그드인 공양하는 모습이 있다. 그리고 신라 최초원도 소그드인에 대한 기록을 남겼는데 향학자병이라고 하는 책에 삼국사기에 그 5수의 시가 전하는데 속독은 소그드를 이렇게 쓴 거예요. 더벅머리, 남색 얼굴, 괴상한 인간들이 떼지어 뜰에 와서 난세춤 신용을 하네. 북소리 두둥둥 바람은 살랑살랑 남에 치닫다가 북에 뛰다가 두서없이 논이누나. 이걸 또 이제 북청사자 노름하고 연상시키는 그런 이제 설도 있어요. 속독은 또는 속특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소브드인의 춤을 묘사한 시로 이들의 춤이 신라 그 음악인 향악에 편입되어 있을 만큼 우리 지금 전 세계적으로 K-팝이 그 이제 그 주름 잡고 있듯이 신라 하대이지만 소브드인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문화적으로도 영향을 받았다. 유목민족의 전유물인 양탄자가 외국에 또 이제 수출됐고 그게 또 이제 우리나라를 통해서 일본 정창원이라는 보물창고가 있죠. 보물로 보관될 정도로 신라의 특산물이었다. 이런 것도 하나의 간접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맺은말을 보면 2019년에 우리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청하고 우즈베키스탄 문화부하고 이제 문화유산 이제 같이 개발하는 그런 협약을 맺었다 그래요. MOU를 이제 맺어서 우즈베키스탄의 옛 유적이었던 아프라시아 벽화 연구를 같이 하자. 그리고 옛날에 소그드의 문화에 대해서 같이 또그 이제 공동 작업을 하자. 앞으로 이제 연구 과제로 그렇다면 아프라시아 벽화의 해석 요소이고 그 당시에 조로아스터교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조로아스터하고 짜라투스트라는 같은 이름이에요. 그 배화교라고 해서 불을 숭상하는 그런 종교죠. 그런 전통도 같이 고찰하자. 아, 그리고 이제 이 지역에서 생겨난 조로아스트교가 소그드 문화와 미술에 이제 영향을 미치고 그 문화 요소가 이제 궁전 벽화에 들어있고 거기에 이제 참석하고 있는 우리 고대 한국인 7세기의 한국인들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소구도 사람들은 이제까지 이제 그 문화 교류, 문물 교역으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이 문화 전파자의 역할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 그래서 문화 전파자로서 소구드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그디아나라는 나라뿐만 아니라 실크로드 상에 있는 다양한 지역에 남아있는 소그드의 그 자치들도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주로 미술 품들이 뭐 고문에서 발견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남아있겠죠. 유물들. 소그인들과 그들의 문화는 독자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우리가 이쪽 중동, 중국, 이제 중앙아시아 이런 쪽에 관심을 주로 중국에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중앙아시아 쪽에도 넓혀야 한다. 각 지역의 유목민족의 문화는 오히려 중국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는 경향도 부정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해야 될 거고
제가 또 이제 삼국유사를 보면서는 이런 답사를 많이 해서 뭐 그 왕릉의 서역인상 이런 것들도 많이 봤지만 왕을 보좌하고 전염병 신을 물리치는 처용이라든지 또 불교 미술의 선덕여왕 시절에 그 거장으로 등장하는 조각가 양지법사 사천왕사를 이제 짓고 또 영묘사를 이제 그또 장엄하고 했던 이 사람도 서역인의 기법으로 그 사천왕상을 그 이제 그 저기 뭐야 그 만들어서 그런 기법으로 어, 부조를 만들고 했던 것들이 경주박물관에 남아 있어요. 그 사진들도 조금 더 붙여야 될 것 같으네요.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재밌으셨어요?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걱정이에요. 이풍호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는 상당히 재밌게 들었고요. 네, 제가 이제 지금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게, 네, 이렇게 소리 글자가, 어떻게 이제 불교라든가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전해졌고, 그게 이제 지금 파스파 문자가 한글하고 체제가 굉장히 비슷하다는 설이 이제 많이 이제 되고 있는데, 이 소구드인이 그런 네. 문화 전파자로 역할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해봅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선생님 강의를 더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고요. 또 네. 선생님께서 이제 답사도 많이 하시고 하셔가지고 계속 저는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이제 그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이게 이제 우리 고려 또 이 조선 세종에 이르기까지 해서 한글이 소리 글자로 탄생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좀 이렇게 더 알고 싶습니다. 그거는 웬만한 건 다 밝혀져 있어요. 제가 이제 그쪽 훈민정음 이제 그 박사기도 하고 그쪽 이제 그 연구들은 이미 거의 다 되어 있는데 파스파는 사실은 인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쪽 이제 그 원나라로 넘어와 가지고 거기 이제 티벳 그 인도 티베트 쪽인데 그쪽으로 넘어 인도 팔사파 문자라고 써 있어요. 그 이제 발음을 네네. 하려면 팔사파 여덟 팔자 이제 뭐죠? 그 생각사절. 생각사자 그래서 이제 중국식으로 읽으면 이제 빠스 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산스크리트를 모방해서 만든 문자가 파스파 문자예요. 그 파스파 문자를 네. 이제 가지고 한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이 1940년도에 발견하기 전까지는 한 12가지 기원설이 있었어요. 뭐 파스파 문자뿐만 음, 아니라 제일 많이 알려진 거는 뭐 저기 세종이 그 화장실 문 창살 보고 만들었다. 꼭지 그 문고리고 뭐 창살에 그 반쪽은 기역이고 반쪽은 니은이고 뭐 하면서 얼마나 그럴싸하게 그렇게 많이 이제 되었습니까? 근데 뭐 그 파스파 문자 기원설뿐만 아니라 진짜 한 12가지 설이 있었고, 그 당시에 이미 여진 거란 훈민정음을 만들기 이전에 우리가 오랑캐라고 부르는 그 이제 민족들이 전부 다 문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국제 정세하고도 다 관련이 되고, 산스크리트하고의 관련설, 뭐 기원설들은 이미 이제 많이 저기 공부해 본 사람들은 다 그 인정을 하는 그런 일반 이제 정설이 되었고, 부수적으로 만든 파스파 문자, 그 산스크리트 팁에도 다 비슷비슷한 그 파스파 문자, 같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산스크리트를 기원으로 하고 있다.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지금은 요 시간이 아니니까 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나중에 또, 나중에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이어서 우리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뭐가 쓸까요?
아, 이것도 보여드려야 되는구나. 참, 26강. 보여드릴 게 많네요. 예. 오늘 26강 석포상절 권3 공부하고 있고요. 17번째 이야기인데 이제 설산수도 그 유성 출간한 다음에 팔상도 그야말로 이제 용맹정진하는 어, 어, 시달타 태자의 모습들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출가 후 막전 막후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 17번째 이야기는 무색계 이야기까지 나와요. 무색계는 3계 중에 제일 이제 높은 하늘 이야기인데 그건 불교의 우주관 이야기도 같이 해야지 되고 그것들은 제가 월해석보 1권 그 월해석보 뭐였죠? 훈민정음의 날개를 달다 강의편에서 자세히 얘기해서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2024년 4월 29일 맞나요? 4월 29일이고 4월 30일인가요? 날이 가는지 달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봉선사 원인석보대학 저는 터키 에리제스 대학교 정진원입니다. 26강 차례인데 여기 또 25강이라고 쳐놨네요. 203쪽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사실은 이제 시간은 무색계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할 거지만 그래도 요 머릿속에 요 개념은 집어 넣으시고 공부를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6개, 6천 중에 여기 남쪽에 남선부주에 살고 있죠. 6개의 6하늘을 넘어가면 3개의 그 하늘들이 나오고 3개의 하늘 위에는 무색계라는 하늘이 존재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이건 뭘까요? 3개, 6개, 3개, 무색계. 그리고 이제 지금 6개 6천, 색계 18천, 이제 무색계 4천 이렇게 나오고 그 6개의 그 세상 아래에는 이제 그 악도라고 해서 축생하기 지옥 이런 그 어, 세상도 지하 세상도 있다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고요. 6개는 이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유정, 살아있는 존재들이 사는 세계로 이제 그 3계 중에서 제일 아래 있는 거 보셨죠? 그 다음에 오관에 욕망이 존재하는 세계로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다섯 세계가 있어요. 그 위에는 이제 그 수미산 중턱에 사왕천 있고 꼭대기에 33천에 해당되는 도리천, 그 위에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다화자재천, 그래서 이제 유격천이 있다고 하죠. 네. 그리고 여기에 살고 있는 그 존재들에게는 식욕과 음욕과 수면력이 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늘인 색계는 이제 음욕과 식욕의 탐욕은 없어진 그런 욕계 위에 있지만 아직은 이제 그 물질을 여의지 못한 세계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8천 18하늘로 구성이 되어 있고 색계 18천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초선 3천, 2선 3천, 3선 3천, 요 색계에 이제 그 사선천 해가지고 사선 9천 이렇게 해서 18천이 되고 그것들은 그냥 넘어가고요. 지금 오늘 공부할 거는 무색계니까 무색계는 산스크리트로 아룹비아 다투, 아룹비아 다투. 그 다음에 빨리어로는 아룻바루카. 이런 식으로 영어로는 formless realm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그 이제 해석이 좀 뭐라고 할까 궁색한 그런 뜻이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욕계, 색계, 무색계 3개 중에 맨 꼭대기 하늘로 요규, 세규, 무세규
삼유 가운데 무색유에 해당된다. 무색계는 이제 탐욕 진심이 모두 사라져서 물질의 영향까지도 다 여유였지만 아직 끝까지 남는 게 나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한 그런 이제 하늘이라고 해요. 중생이 사는 세계 가운데 중생, 유정 같은 말입니다. 가장 깨끗한 세계로 미세한 자아의식으로 인한 어리석음만 떨쳐버리면 부처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이제 그 부처가 될 수 있는 마지막 하늘이라고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이 세계에 이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런 말들이 이번 17번째 이야기에 나옵니다. 이거를 사공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것들을 알려드리려고 요 PPT를 준비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3개는 불교의 전통적인 해석에 의한 것인데요. 지옥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죽을 때가 되면 지옥에 떨어질까 봐 걱정을 하죠. 살아서도 가끔 걱정을 하죠. 왜? 그러니까 땅 속에 있는 감옥. 그래서 지옥. 내가 지옥 이야기도 굉장히 길게 한번 강의를 앞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맨 꼭대기 비상비비상처까지 땅 밑에서 허공으로 올라가면서 형성된 불교의 우주관, 세계관들을 아주 진짜 웬만한 우주 천문학자보다 더 큰 광대한 스케일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욕계는 관능과 감각의 세계라고 할 수가 있고, 색계는 관능은 초월했지만 아직 형태에 대한 생각, 물질에 대한 생각이 남아있는 세계. 그리고 무색계는 이것들을 다 초월한 순수 이념의 세계라고 할 수가 있다. 원효는 대승기실론 소에서 3계가 오직 일심, 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밝혔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죠. 일심이 미혹될 때 지옥악의 축생 등의 좋지 않은 세계를 윤회하게 됨을 밝혀서 3계 유일심, 일체 유심조 이런 말을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시킨 것이 원효 스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 이야기 수미산이 있고 여기 이제 그 바닷물이 떠 있고 남쪽에 남선부주가 있고 땅은 금륜, 소륜, 풍륜으로 이루어져 있고 수미산 중턱에 사왕천이 있고 도리천이 있고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그래서 여기 욕계 6천, 사왕천서부터 있고 색계 18천에 이제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해서 18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무색계에 공무변천, 생무변처천, 무소유처천, 비비상처천 해가지고 무색계 4천이 있다. 요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 무색계 첫 번째 하늘 공무변처는 허공은 무한하다고 체득한 그런 경지. 식무변처는 마음의 작용은 무변하다, 가없다. 무소유처는 존재하는 것은 없다라고 체득하는 것. 비상비비상처는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다. 라는 이제 그 경지. 그래서 6개, 3개의 거친 생각은 없지만 아직 미세한 생각은 남아있는 경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넘어갈게요. 그리고 우리 오늘 공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째 이야기예요. 설산수도 그래서 무색계 무소유초, 비상비비상처, 선정수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마 거기까지는 오늘 못 읽을 것 같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할 것 같습니다. 이제 태자가 유성 출가를 했죠. 태자의 출가는 결과적으로 빈말만 붙들고 돌아온 마부 찬익이에 의해서 기정사실화가 되고 아버지 정반왕은 결국 5비구를 이제 엄선해서 태자를 쫓아가게 합니다.
태자는 욕계와 색계를 넘어서 무색계의 선정을 닦는 스승을 찾아 6년간 수행을 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네. 마부 찬익의 귀환과 태자에 대한 가족의 미련. 이것도 이제 지난번에 그림으로도 많이 봤었어요. 찬익이 보관 가져 돌아오는 날 왕이 보시고 따해 엎더디어 울으시며 구인한 말 고개를 안고 울으시더라. 요거를 어, 제가 읽을까요? 시간이. 예. 찬익이 보관을 가지고 돌아오니 왕이 보시고 땅에 엎어지며 우시고 부인은 말의 고개를 안고 우셨다. 요새도 우리 그 이제 반려견 커다란 개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예. 터키에도 터키는 그런 말이 있대요. 그 문화가 고양이는 굉장히 집에서 많이 기르는데 개는 마당이 없는 데서는 기르지 않는다. 뭐 이런 그 저기 풍습이 있나 봐요. 그런 말도 있고. 그래갖고 이제 가끔가다 이제 그 학교 안에도 돌아다니는 그 이제 주인 없는 개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정부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뭐 근데 어찌나 큰지 거의 한 송아지만 해요. 그리고 얘네들이 대여섯 마리씩 몰려다녀요. 그렇게 그 사납지는 않은데 엄청 위협적이에요. 그래갖고 밤에 혼자 다니거나 이럴 때는 이제 택시를 타고 다니고 그렇습니다. 어, 마부 찬이기가 태자의 이제 그 머리에 쓰는 왕자의 관을 그 가지고 돌아오니 정반하게 보시고 땅에 엎어지며 우시고 부인 구인은 야수다라라고도 하죠. 말의 고개를 안고 우셨다. 이것도 진짜 그냥 한 줄로 쓰여 있지만 아주 굉장히 처연한 장면이죠. 이거를 월인청강지곡이라는 책에서는 어떻게 노래했느냐. 57번째 노래예요. 보관이 오나 날 아바님 보시고 따해 디어 울으시니. 건특이 오나 날 비자 보시고 고개라나 울으시니. 똑같죠. 네. 태자의 보관이 그 마부를 통해 오건을 아버님 보시고 땅에 엎어지며 우시니. 에마 건특이 돌아오건을 왕비 구이가 보시고 말 고개를 안고 우시니. 뭐, 이제, 지금도 전쟁 중이지만, 이제, 마치 전사한, 아들을, 이제, 유품을 들고 온 것 같은 그런 장면이에요. 네. 처음 석보상절을 읽을 때 찬이기와 건특이 이야기가 굉장히 저한테 인상적이었어요. 마부와 말의 비중이 다른 주요 등장인물, 사람에 비해서 못지않기 때문이었는데 결국 찬이기는 찬다카라고 이제 인도말로 부르는데 출가를 하고 나중에 아라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마 건특이는 이제 그 가비라 성으로 돌아와서 목숨을 곧 마친 후 33천 도리천에 태어났다가 바라문호의 아들로 태어나서 석가모니의 교화를 받았다는 또 그 독자들의 그 마음이 반영된 그런 이제 결말도 전해집니다. 태자가 사라지자 아버지 정반환과 아내 구인은 태자의 보관과 에마의 목을 끌어안고 슬픔을 이기지 못하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괴로움을 우리 에베올리고라고 아주 절절하게 배웠습니다. 어,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 본 적이 다들 있으시죠? 그러나 자식과 헤어질 때라든지 배우자와 헤어질 때만큼 그 이별의 괴로움을 어디 그 빗대에서 표현할 만한 대상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왕이 찬익이 보시곤 태자의 가신데 가려 하시더니 신하들이 살보되 가디 말아주셔 우리가 추심하사보리이다 하고 모다 추심하사바 가니 한 나무 밑에 겨시건을 바라잡고 살번데 추심은 곤가 처잘시라.
요 이제 내용은 요걸로 보시면 돼요. 왕이 찬익이 보시고는 태자 가신들을 가려 하시더니 신하들이 사례었다. 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서 추심하겠습니다. 하고 모두 추심하여 가니 나무 밑에 계시건을 바라보며 사례었다. 추심은 고누어 찾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궁금하세요? 잘 모르는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추심하다. 그래서 또 모를까 봐 그 석보상절에 이렇게 사전을 찾아서 써놨는데 고누어 찾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제가 국어사전을 그 찾아보는 그 이제 취미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제가 아마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이제 미취학 아동일 때 한 5살이나 6살 때 우리 아버지가 엄청 세상에서 두꺼운 책 2권을 사온 거예요. 그게 이제 표준 백과 대사전하고 이 표준 국어사전이었는데 진짜 어린아이가 들기도 어려울 만큼 세상에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나? 라고 했는데 이제 제가 국민학교 들어간 다음부터는 그거를 한번 열어보고 내가 모르는 단어를 찾으면 거기에 또 모르는 단어가 나와서 진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단어 찾기를 하면서 놀아서 아마 국어 선생이 되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찾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지금도. 네. 아버지 정반항은 십달타 태자가 떠난 곳으로 찾아가서 데려오려고 합니다. 리 이제 출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 심정으로서야 그 험난한 길,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진리의 길을 아들이 가겠다고 할 때 말리지 않을 부모는 없겠죠. 아버지의 절절한 심정이야 오죽하랴만 아내의 구이가 말의 고개를 안고 슬피 우는 장면은 더 처연하게 저는 생각이 됐어요. 그것을 본 신하들이 태자를 찾으러 가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추심은 곤가 찾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곤가는 처음 듣는 낱말이라서 제가 이제 또 호기심에 여기저기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추심이라는 걸 찾아보니까 찾아내어 가지거나 받아냄 이런 이제 그 단어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물 추심 이런 단어는 도망한 사람을 낱낱이 더듬어 찾음. 그러니까 옛날에 추노라는 게 있었잖아요. 저는 그 드라마는 보지 않았지만 도망간 노비들을 찾아내는 그런 이제 주제의 드라마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추심의 한 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곤가 찾는 것이다. 곤가가 뭔가 찾아보니까 고노다에서 이제 곤가 이런 말을 썼다고 해요. 지금은 이제 사후가 돼서 없어진 단어죠. 그래서 기본형으로 고노다를 찾아보니까 꼰타라는 의미로 또 나와요. 이건 또 가면 갈수록 태산이에요. 찾을수록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단어도 생소하다. 꼰타는 그럼 뭐냐? 그러고 찾아봤더니 꼬느다. 지금 고노다. 꼰타 꼬느다까지 나왔죠. 그리고 꼬느다의 그럼 뜻이 뭐냐? 그랬더니 무게가 좀 나가는 물건의 한쪽 끝을 쥐고 치켜들어서 내뻗치다. 뭐, 이제 무슨 저기 뭐죠? 그 추가 달린 무슨 그런 것들 아니면 그 화살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뜻은 마음을 잔뜩 가다듬고 연필 따위를 힘주어 쥐다. 이런 것들도 꼬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처음에 연필 잡았을 때 이렇게 그 연필을 꼬누어 잡았죠. 그리하여 이제 현대에 남아 있는 단어가 뭐냐면 꼬나보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시비 걸 때 그 잘 쓰죠. 왜 꼬나봐? 뭐 이렇게 말의 연원을 찾을 수 있게 됐어요. 우리가 생각 없이 쓰던 말의 뿌리는 이렇게나 유서가 깊어서 사유의 사유를 거듭해야만 그야말로 그 말단을 추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두를 종합하면 곤가 찾다는 마음을 잔뜩 가다듬고
한쪽에 힘을 줘 샅샅이 찾는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태자를 찾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이제 그 결심을 이제 딱 한 다음에 샅샅이 찾는 거예요. 그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뜻으로만 제가 이제 이 꼬누다를 알았는데, 이 꼬누다의 역사를 태자가 출가한 다음에 태자를 찾으러 나서는 신하들의 그 모습에서 확실한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한편, 이제 변사가 할 때 하는 말이죠. 한편. 태자는 무엇을 이 시간에 하고 있었을까? 생로병사의 수고와 오비구가 나옵니다. 음, 요거는 그래도,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원유의 보살님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태자께서 말씀하셨다. 은혜야 모로리오마는 네 가지 수고를 위하여 수행하는 것이다 하시고 일어나 선인이 있는 데로 가셨다. 그 신하들이 교진녀들 5사람을 모아 가시는데 보살피를 하고 돌아왔다. 태자가 산이며 물이며 가리지 않고 다니심으로 5사람이 믿업지 못해 거기서 살았다. 네, 요거는 신하들이 무슨 가서 내용이냐면 여기까지. 예. 이제 그 신하들이 이제 찾으러 갔죠. 그러니까 태자께서 그 신하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 은혜야 모르리오마는 네 가지 수고, 생로병사, 그리고 딸리는 애별리고를 위해서 그 괴로움을 벗어나고자 수행하는 것이다. 하시고는 이제 그 수행 먼저 그 숲속에서 고행님에서 어, 수행하고 있는 선인들이 수행하는 곳으로 가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 신하들이 이제 그 교진여들 5사람을 모아 이제 5사람의 이제 5비구를 이제 모아서 태자 가시는데 보살피라 하고 돌아왔는데 그 5사람은 교진여, 마승, 마하남, 심력가섭, 구리태자라는 이름의 이제 오비구 수행자였어요. 태자가 산이며 물이며 그 물불 가리지 않고 그야말로 다니심으로 5사람이 믿업지 못해서 아예 거기서 같이 살았다. 이런 내용이죠. 신하들이 가서 간곡히 정반왕이 돌아오라고 하는 뜻을 전하니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지 않지만 나 또한 이제 여기에는 생보다는 노병사별이에요. 노병사별 4가지 괴로움을 여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출가했노라라고 다시 한번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수행하는 선인들이 있는 곳으로 떠나니 신하들은 5수행자들에게 태자를 부탁하고 돌아가죠. 석가보라는 한문 경전에 따르면 정반왕은 대신들의 자제를 선발해 보내고 돌아오면 집안을 멸할 것이라고 해서 이 5 수행자가 돌아오지 못하고 지켰다. 이런 설도 있어요. 또 아버지의 친척 셋, 어머니의 친척 둘을 남겼다는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반왕의 친척으로 수행자 셋, 그 대도 또는 이제 그 대도랑 마야빈이 자매니까 그쪽의 친척 둘을 남겼다. 또 5명은 나중에 시달타 태자가 깨달음을 얻고 처음 설법하는 5비구이기도 하다. 그 첫 제자 아야부 교진어, 사리불과 목건년을 귀의시킨 마승, 아라한이 된 마하남, 바브라고도 불리는 심력가서, 석가모니의 사촌 구리태자 이 사람들이 이제 5비구라고 해요. 이름은 음차와 의역으로 경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태자가 산이고 물이고 가리지 않고 다니시니 5사람이 그에게 미치거나 따르지 못해서 함께 살았다라는 뜻이 1차 직역이지만 불설태자 서응봉기경이라는 경전을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태자를 보필하지 못하면 집안을 멸하겠다라는 왕의 지엄한 명령이 있어서 태자와 머물게 되었다는 말도 있으니 짐작해서 헤아려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믿었다라는 말이 파생되지 않았을까 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네. 음, 빨리빨리 했더니
조금 더 할 수가 있겠네요. 이제 무색계, 무소유처, 비상. 근데 이거를 더하면 이게 불교 이론적인 내용이 나오니까 예, 오늘은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것저것 보여드릴 게 많고 또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에 가서 이제 그 영어로 발표하는 건 이제 저도 약간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리허설 겸 먼저 한국말로 좀 알려드렸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윤민정 선생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마이크. 그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까지 진출했다 하는 게 좀 자랑스럽기도 하고, 네, 선생님의 역량으로 아무튼 대한민국을 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어, 저기 뭐야? 박정민 예, 거사님은 뒤에 이제 불화가 굉장히 멋있게 항상 이제 그 그려져서 있는데 이 예, 사마르칸트의 벽화 같은 것도 직접 한번 보시면 그림 그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옛날엔 어디 받았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옛날에 가서 보셨어요? 예, 예. 옛날에 이제 뭐, 고구려는 박화리 그림 좀 받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고구려 벽화를 예, 그리시면서 예, 받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 중앙아시아, 이렇게 두 나라가 이제 중심국가예요. 아니, 이제 내일 모레 가는 우즈베키스탄하고, 그 이제 6월 달에 가는 카자흐스탄하고, 그 두 나라를 알면 그 주변 나라는 다 작은 나라들이어서 실크로드 답사, 여행 같은 것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요번에 이제 예, 제가 또 국제학술 대회에서 이 우즈베키스탄 선생님들이 9분이나 오셨고, 카자흐스탄에서도 한 대여섯 명 오셨어요. 그래서 많이 이제 친해지고 알아놓고 해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하고 교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윤민자 선생님하고는 이제 이제 엊그제 잠시 통화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제가 이 터키에 와가지고 한 2년 동안 제가 3년 차 지금 마지막 막바지에 있는데 2년 동안은 이 터키에서밖에는 제가 학교 안에 집이 있고 그래서 학교에서만 계속 학교집 이제 그렇게만 이제 살았다가 학교 일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뭐 한복 거기에도 썼지만 그 한복 장인에게 정말 뭐 그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굉장히 많은 한복 한 100여 벌 이렇게 그 홀례에 쓰는 굉장히 좋은 한복들을 기증을 해주셨어요. 그분도 이제 80대가 거의 되셔갖고 그 한복 이제 하던 그 일을 전부 다 정리하시면서 우리 학교에 기증을 해주셨고 또 이런 국제학술 대회를 이제 제가 또 2년 전에는 주최를 했고 그리고 이제 여러 나라들 이 중앙아시아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제가 25년 차 이제 한국 학자니까 또 이 학교와 네트워킹을 시키고 또 작년에는 또 지진도 크게 나서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그 재단에서 우리 도시에 2천만 원 정도의 이재민 후원 지원금도 이제 또 전달식도 하고 뭐 이럭저럭 하느라고 제가 다른 나라를 다닐 여력이 없었어요. 뭐 이 일만으로도 사실은 너무나 이제 빠듯한 일정을 살았는데 또 제 인생 또한 뭐 이제 거의 지진 어, 터키 지진과 같은 정도의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매년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있다가 가나 했는데 신기하게도 요번에 갑자기 이게 제가 우즈베키스탄 가게 된 것도 한 2주 전의 일인가 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러고 나니까 어, 이제 6월 달에 두 나라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이탈리아까지 그래서 8월 30일, 31일이 이탈리아 시에나라는 곳에 뭐 피사의 사탑이 있고 그런 데서 가까운 도시라는데 저도 그곳은 못 가봤어요. 그러니까 네 나라의 이 삼국유사와 원인석보를 이제 제가 공부한 것들은 알려주고 갈 수 있는 그 정말 부처님의 가피가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을 진심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뜻하지 않게 기적처럼 찾아온 이 마지막 현직에서의 기회들을 제가 잘 살려서 제 소임을 다 하고 그렇게 그 회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제가 얻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사실은 어, 꿈인가 생신가 싶기도 하고 굉장히 감격하고 있어요. 제 역량이 과연 될는지 어쩔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이 한국학을 위해서 내가 미력이나마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계속 하라는 뜻이로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제가 이제 곧 간다고 하니까 터키 사람들은 또 이제 굉장히 지금 이제 저를 막 못 가게 정말 그 이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있어요. 선생님처럼 제가 어저께는 또 이 국제학술대회를 지난주 내내 이제 그 3일 동안 했고 그리고 어제는 저만 그래서 이제 시험을 못 봐가지고 그 원장실에 가가지고 저 혼자 오전 한 3시간은 필기 시험, 오후에는 또 그 구술 시험 뭐 이런 걸 보고 그러고 와갖고 바로 쓰러져 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밤 12시에 일어나서 이 아프라시아 벽화 PPT를 만들고 그리고 한두 시간 눈 붙이고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끝나자마자 다시 잠들어야지 그랬는데 지금 다 잠이 깼어요. 어, 원유혜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그 우즈베키스탄 그 교류에 대해서 자세히 전해 듣지 못했지만 그 많이 놀라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교류에 대해서 새삼 알게 되는 계기가 이렇게 됐었고 또 한 번 우리나라의 어떤 그 위력 이런 것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또 교수님이 정말 그 마지막 아름다운 해양 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네, 저는 이게 전부 다 사실은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다 일당백으로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계시잖아요. 예. 정봉길 선생님도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어요? 네. 네. 예. 저기 뭐야. 한 말씀 해주셔도 좋은데, 열심히 하시긴 하지만 말씀 잘 안 하시니까, 어,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네. 네. 그 마음을, 뭐, 정봉일 보살님이 늘, 이제, 제 기사는 또 모두 다 이렇게 잘 모아주시고, 스크랩 해주시고, 진짜, 그 봉선사에 나는 진짜 주인은 정봉일 보살님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토시 교수님, 혹시 듣고 계시나요? 이 산토시 교수님이 우리 국제학술대회에 뒤늦게 이제 누락이 되어가지고 요번에 인도에서도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참석을 못해서 너무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19개 나라 30개 대학에서 한 100명 가까이 오고 우리 이제 스텝이랑 이제 학생들이 한 400명 정도 돼서 500명 정도 되는 엄청 커다란 국제학술대회 행사를 치렀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왜 인도에서는 안 오셨냐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산토시 교수님을 꼭 누락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제가 신신당부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다음 주 화요일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 카톡에 올려놓을 텐데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5월 7일 날, 5월 3일 날 두 번 강의를 하는데 어,
5월 7일 날이 강의하는 날하고 이 날하고 겹치는데 시간이 거기는 5시간인가 몇 시간 차이예요. 그래서 시간이 겹치지 않으면 강의를 할 수 있고 시간이 겹치면 요번 강의는 이제 다음 주로 하거나 그런 가서 우즈베키스탄 가서 보고 여러분들께 다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하세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아니, 여기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